제가 직장 다닐 때 다 아시죠? 이더리움 2017년 하반기였을 거예요. 고점에 물렸어요. 고점에 한 200만 원일 때 계속해서 내려가길래 70%가량 손절을 했습니다. 남은 금액이 800만 원밖에 안 돼요. 왜 손절을 칠 수밖에 없었냐면 현금이 없었어요. 딸 둘을 양육하고 월세로 나가고 직장 월급 안 오르죠. 승진 안 되죠. 웬만한 진짜 멘탈 아닌 거는 못 버텨냅니다. 저도 스마트 스토어로 월천을 벌어봤습니다. 지속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무자본 창업은 맞는데요. 시간과 에너지가 감당이 안 됩니다. 퇴근하고 그걸 계속해야 되니까요. 자산화된 사업이란 무언가를 투입해서 구조를 만들고 나면 내가 시간을 거의 안 넣어도 일정량의 현금 흐름을 불려주는 게 자산이에요. 그런 자산 성격을 가진 부업들이 있습니다. 가장 많이 하고 있는 부업이 주로 이유가 그 이유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어반클래식이라고 하는 파티룸 공간대여 브랜드 50여 개의 사업장과 그리고 모던한 스테이라고 하는 숙박업, 그리고 팝업 플레이스라고 하는 팝업 공간대여, 그리고 게임 아지트, 어반 아지트라고 하는 게임 파티룸 등등 이런 여러 공간대여 모델로 전국의 60여 개의 공간 사업장을 운영 중인 저스트두일입니다. 요즘 경제 상황을 보시면서 과거 IMF 시절과 비교했을 때 어떤 위기감을 느끼시나요? 이 이야기를 하려면요. 제가 직장인이었을 때, 전 지금은 사업하고 있지만 퇴사한 지는 지금 4년밖에 안 됐고요. 3년, 4년밖에 안 됐고요. 그 전에 제 사업을 부업으로 시작한 게 7년 전이니까 그때로 돌아가서 이야기하는 게 아마 우리 구독자분들께 더 공감이 되실 것 같은데 제가 딱 그랬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저는 저희 부모님들에게 교육을 받은 세대죠. 되게 교육열이 높으신 부모님, 그리고 대기업에 다니시는, 물론 저희 아버님은 아니지만 대기업에 다니시는 부모님들이 있을 수 있고, 그럼 공무원. 그러니까 저희 그런 이제 소위 말해 이제 베이비 부모 세대의 부모님을 부모님으로 둔 저희 세대가 주로 받았던 교육은 공부 잘해서 대기업 직장 들어가면 뭐 이렇게 조금 무리해서 집 사고, 그럼 집값은 알아서 오르고, 뭐 약간 이런 게 사실 저희 세대가 공통적으로 가진 부모님의 인생을 보면서 느꼈던 기대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기대가 무너진 거죠. 저도 정확히 그랬습니다. 제가 부업을 시작하게 된 이유, 지금 제가 현재 제 사업을 하게 된 계기 자체가 그 공식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되면서부터였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그 이전에 다녔던 모 회사에 입사 연도가 2011년도입니다. 물론 제가 이제 회사를 좀 잘못 다닌 것도 있죠. 남들보다 이렇게 승진도 많이 못했고 급여가 많이 오르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너무 놀라운 건요. 제가 한번 봤어요. 최저임금을 봤어요. 일단 최저임금 인상률보다 제가 대기업인데 대기업 연봉 인상률이 물론 회사마다 좀 케바케일 수 있겠지만 안 오르더라고요. 안 오릅니다. 그리고 해마다 채용하는 인원의 수도 적어지는 게 느껴졌어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거의 대부분의 회사에서 신입을 뽑지 않고 있죠. 근데 그게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그게 추세이고 거스를 수 없다는 거를 제가 너무나 다행히 회사 다닐 때 알게 됐어요. 예전보다 은퇴 연도도 굉장히 짧아졌고, 그리고 회사에서는 급여는 안 올리는데 동시에 이제 하나가 더 오죠. 인플레이션입니다. 제가 회사 입사했을 때 전 아직도 기억하는 게 그때 회사가 야근식대로 줬던 금액이 5,000원이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5,000원으로 먹을 밥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제 급여는 2배가 안 올랐는데 어느 정도 회사 10년 차에 접어드니까 회사가 야근식대로 먹을 밥이 없어요. 그래서 회사도 정책을 조금씩 바꾸는데 뭐 1,000원, 2,000원 이렇게 올려주는데 아 이게 맞나?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제가 외벌이였어요. 외벌이로 이제 대기업을 다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가 벌어오는 현금 흐름이 제가 집에 애가 둘인데 양육하고 키우기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게 아마 비단 제 문제는 아닐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이 일상에서 일어나는 이 일들 그 저변에 아주 구조적으로 깊숙한 이유가 있다는 걸 제가 회사에서 좀 알게 됐습니다. 그 내용을 조금 한번 현재 현상에 대한 원인을 제가 그래도 공부한 걸 여러분께 좀 한번 알려드려보면 어떨까. 일단은 그 몇 가지 책이 있는데요. 제가 좀 추천드리고 싶은 책은 그 수축사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좀 예전에 나온 책인데 그 책의 내용을 저는 하나의 주장이지하고 넘겼는데 그게 어떤 책이냐면 요약하자면 성장기가 이제 꺾이고 인구부터 해가지고 이제 모든 것들이 이제 수축된다는 거죠. 사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세대 중에서 부모보다 가난한 세대는 없었어요. 항상 부모보다 자녀 세대가 더 잘 살았죠. 왜냐하면 늘 성장기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게 꺾이기 시작한 게 이제부터는 이제 자녀 세대가 부모 세대보다 가난할 수 있습니다. 일단 자산시장 대부분을 부모 세대님들이 갖고 계시고, 그래서 부모 세대에서 결정된 자산이 그 다음 세대에게까지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한계에 들어섰고, 출산율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 아니라 글로벌하게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라는 거에 굉장히 저는 큰 구조적인 영향이 있다고 봐요. 이건 개인이 바꿀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바꿀 수 없더라도 적어도 거시적인 맥락을 이해하면 개인들은 그에 맞춰서 우리가 어떻게 삶을 지켜나가야 될지 정도는 고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요즘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물가는 오르고 월급은 안 오르는데 주식은 매일 신고가를 찍고 금은 계속 신고가를 찍고 이거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 사실 거시경제를 좀 이해하려면요. 아주 우리 경제의 시작인 아주 과거로부터 이해를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아마 구독자님들 중에 아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 달러가 기축통화화된 그 배경의 스토리들. 사실 거기서부터 공부를 해야 돼요. 실제로 이제 달러가 기축통화된 거는 브레이튼 우드 체제라 그러죠. 그 체제가 끝나고 나서 사실 그 닉슨 대통령이 금태환이라고 그러죠. 예전에는 달러가 금이랑 이렇게 매칭되는 통화였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바꿔준 달러만큼 미국은 그 금을 보유할 의무가 있었어요. 근데 그걸 일방적으로 사실은 미국이 폐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달러가 이제 신용을 잃기 시작하니까 제가 알기로는 저도 이제 전문가는 아닙니다. 경제 전문가는 아니지만 근데 이 정도를 일반인이 알아야 되냐? 네, 일반인이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함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 이야기를 저 경제 다루는 분만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요. 이걸 왜 알아야 되냐면요. 우리가 그런 큰 구조에 들어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때부터 어쨌든 달러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금과 연동되지 않고 그리고 오일머니를 중심으로 해서 달러 패권이 강화되어 있죠. 그래서 그 일종의 지금 무언가가 오르는 건요. 대부분은 통화량, 특히나 연준이 결정하는 미국 달러의 통화량에 연동되어 있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금리도 미국 금리를 따라서 변동하고요. 그러니까 글로벌한 이제 통화량들도 미국의 통화량에 따라서 변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공부해 보신 분들 여기까지는 다 아마 대부분은 저 정도는 나도 알아 하실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이게 사실 우리 현재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다 알겠어. 그래서 뭐 서브프라임 터졌을 때 뭐 연준이 돈 많이 풀었다가 그때 그게 도저히 만회가 안 되니까 코로나 핑계로 한 번 더 쏘고 그렇죠? 그 뒤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제 과잉 유동성이 공급된 상태로 이것을 해소하지 못한 사회가 지속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인해서 이제 달러 신용에 대한 문제 때문에 비트코인 같은 것들이 또 이제 대체 자산으로 떠오르고 금값은 연일 최고가를 찍고 결국에는 그러니까 그런 말 요즘 많이 하죠. 화폐가 퇴폐적이다. 화폐가 부패해버렸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더 이상 예전처럼 예적금 내가 벌어들이는 소득을 계속해서 쌓아두는 형태로 부자가 되기에는 이제는 더 이상 우리 부모 세대, 베이비 부모가 이야기하는 야 너네 월급 잘 모아서 일단 저축이 답이야. 그거 해가지고 너네 집 한 채 마련하고 그리고 정년 때까지 다녀. 밖에 나가면 세상은 지옥이야. 그 공식이어서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제가 거기 있었으면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지금 뭐 직장인들을 제가 비하하는 거 아닙니다. 직장 계시는 분들도 아마 대안이 없으니까 마땅히 대안이 없으니까 회사가 언젠가는 나의 직장을 유지 못 시켜준다는 걸 알면서도 다닐 수밖에 없는 거죠. 저도 그랬고요. 그런데 세상이 바뀔 때는요. 늘 언제나 약간 작지만 기회의 틈이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수자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비즈니스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면 지금 같은 시대에 현금을 어떻게 보관해야 할까요? 우리 PD님 질문이 굉장히 현명한 질문이에요. 맞아요. 현금을 무언가로 바꿔야만 되는 시기입니다. 언제나. 그런데 우리가 일단 생활하려면 현금이 돌아야 되잖아요. 월세도 내야 되고 학원비도 내야 되고 보험료도 내야 되고 이것들을 다 내고 나서 남는 돈을 기본적으로 배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경계해야 될 게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이 그겁니다. 잘못된 재테크 방식은요. 일단 내가 남는 돈이 없는 상태에서 무리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게 해소가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난 이제 부동산 불장 때 유동성이 많이 공급되고 대출을 막 무제한으로 잘 해줬을 때 그때 무리하게 내가 소화해낼 수 없는 금리나 유동성으로 뭐 무리해서 집을 사셨다던가 아니면은 그 외에 이제 본인의 소비에 의해서 과도한 이제 신용카드의 빚이라던가 뭐 그 외에 기타 신용대출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현금 흐름이 빚 때문에 오히려 더 갉아먹고 있겠죠. 월급 벌고 나면 이자를 더 많이 내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는 사실 아마 그런 분들은 사실 제가 오늘 드릴 답이 별로 없어요. 일단은 지금은 잉여가 아닌 돈으로 빚을 받아서 투자한다는 건요. 굉장히 위험한 시기이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최근에도 트럼프의 한마디 때문에 폭락했죠. 사람들 폭락이라고 하는데 사실 그렇게 지난 상승 기간에 대비하면 큰 폭락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왜 사람들은 그 폭락을 못 버티느냐? 그게 써야 될 자금, 지금 내가 가용해야 될 현금 흐름은 투자 자산에 넣어 놓으면요, 이게 조정이 깊을 때 그때마다 손절을 하게 됩니다. 제가 그랬어요. 저도 이거 참 우픈 이야기지만 제가 직장 다닐 때 이더리움이라고 하는 다 아시죠? 이더리움 이제는. 그땐 잘 몰랐어요, 사람들이. 그때 제가 사실 저도 고점에 물렸어요. 고점에 한 200만 원일 때 2017년 하반기였을 거예요. 그때 샀다가 2018년을 지나고 계속해서 내려가길래 제가 한 손절을 한 70%가량 제 원금에서 손절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저는 이제 왜 손절을 했냐면 그때 손절치고 남은 금액이 800만 원밖에 안 돼요. 800, 900? 왜냐면 제가 한 200에 사서 한 10몇만 원대 이제 10몇만 원, 20만 원 이때 팔았으니까 말도 안 되죠. 근데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아까운 일이었는데 그 8, 900만 원이라고 하는 돈을 왜 손절을 칠 수밖에 없었냐면 현금이 없었어요. 제가 딸 둘을 양육하고 월세로 나가고 해야 되는데 직장 월급 안 오르죠. 승진 안 되죠. 그리고 내수가 부진한데 무슨 승진입니까? 제가 이제는 회사도 이해가 돼요. 회사 입장에서는 생산성이 어쨌든 성장을 하고, 그죠? 벌어들인 돈이 더 많아져야지 사람들에게 돈을 더 줄 거 아니에요. 보너스도 주고. 근데 요즘 그런 회사 드물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가정의 현금 흐름이 수축되는데 내가 나간 돈이 계속 떨어진다? 여러분 이거 웬만한 진짜 멘탈 아닌 거는 못 버텨냅니다. 근데 이제 똑같은 투자를 하더라도 왜 부자들의 투자가 쉽냐면 부자들은 이미 투자 나간 돈이 잉여 자금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제가 한 10억 중에 한 5천만 원 정도 잉여 자금이 있다 쳐요. 그럼 그 5천을 뭘 사놨다고 하면은 아마 5천이 있는 사람이 5천 다 넣은 사람에 비해서 10억 있는 사람이 5천 넣은 투자는 아마 잘 안 보게 되겠죠. 근데 이런 분들은 보통 왜 승리하냐면 지금 시대를 보세요. 시간이 지날수록 유동성은 강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어요. 금리가 못 내릴 거라고 다들 말이 많았지만 결국에 또 내리죠. 앞으로도 금리는 내리고 유동성은 더 강화될 겁니다. 언제까지요? 인플레이션이 방어가 될 때까지. 근데 인플레이션이 방어된다는 게 되게 슬픈 얘기를 좀 하나 해드릴게요. 인플레이션은 원래 언제 생겨요? 경기가 호황일 때 생깁니다. 사람들이 지출을 많이 하고 이렇게 생겨요. 근데 인플레이션이 지금 되게 작지 않게 오고 있잖아요. 근데 오히려 이거는요, 시중에 공급된 통화량에 비하면은, 그러니까 시중에 경기가 워낙 침체돼서 경기 침체의 디플레이션과 이 통화량의 인플레이션이 만났는데 그나마 이 경기 침체의 디플레이션이 인플레이션을 좀 누르고 있는 상황이라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물가가 더 올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이제 지금 일시가 아니라 계속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투자 방식을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첫 번째 단계는요, 내가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드는 투자를 해야 돼요. 흔들리더라도. 근데 이미 지고 들어가는 그 투자가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 여윳돈이 아니에요. 1,000만 원 써야 되는데 던져요. 그리고 얘는 단기간 1년 안에 예를 들어 20%, 30% 뭐 이런 욕심을 가지고 들어갔어요. 근데 1년 안에 빼야 되는데 얘가 30% 떨어져요, 오히려. 그럼 여러분 이걸 버틸 수가 없습니다. 버틸 수가 없어요. 멘탈이 나가요. 그러니까 시간이 내 편이 아닌 거죠. 그런데 요즘은요, 주식들이 한 20, 30% 뒤로 밀리더라도 또 어떤 시점이 되면은 뭔가 원인을 만들어서 또 올라갑니다. 다시 조정을 받더라도 또 올라가요. 왜 그렇죠? 구조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거시적인 경제가 그렇게 형성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주의해야 될 게 첫 번째는 일단 무조건 남는 돈. 그래서 남는 돈이 없으신 분들은 첫 번째 남는 돈을 만드는 일부터 해야 되는 겁니다. 직장인이라면 부업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솔직히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요, 자산 성격의 부업을 하셔야 돼요. 직장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왜 자산 성격의 부업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간혹 부업에도 되게 종류가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스마트 스토어도 부업이죠. 요즘에 뭐 과일 위탁 판매도 부업이죠. 요즘에 뭐 쇼폼 올린다, 뭐 이런 것도 부업이죠. 뭐 부업 채널 많이 보시는 분들 요즘 부업 트렌드 아실 겁니다. 뭐 AI 가지고 자동화한다, 뭐 부업이죠. 그런데 이들 부업은 사실 수익화가 되기 전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을 넣어야 돼요. 시간을 넣고 나서 어느 정도 유튜브도 마찬가지죠. 유튜브도 좀 의미 있는 구독자 수가 달성되기 전까지 사실상 수익이 없죠. 블로그도 마찬가지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이제 나는 뭐 무자본 창업이야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분은 어마어마한 시간을 자본금으로 투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또 그 일이 롤링될 때 계속해서 자기 시간이 투입되죠. 저도 스마트 스토어로 월천을 벌어봤습니다. 직장 다닐 때. 지속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무자본 창업은 맞는데요. 일단 시간과 에너지가 감당이 안 됩니다. 퇴근하고 그걸 계속해야 되니까요. 자산화된 사업이란 결국에는 일단 내가 무언가를 투입해서 구조를 만들고 나면 내가 시간을 거의 안 넣어도 일정 양의 현금 흐름을 불려주는 게 자산이에요.
이제 그런 자산 성격을 가진 부업들이 있습니다. 제가 가장 많이 하고 있는 부업이 주로 공간 쪽인 이유가 그 이유예요. 여러 부업 중 특히 추천하시는 부업이 무엇인가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건 대부분 해봤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제 블로그도 몇 번 시도했다가 이게 1일 1포스팅 너무 힘들더라고요. 잘 안 됐고요. 유튜브도 사실 뭐 구독자 지금 현재 많지는 않지만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 제가 했던 부업 중에 몇 가지를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일단 유통업입니다. 제가 그 한창 코로나 시즌 때는 마스크 유통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갈치라고 하는 수산물 유통, 그리고 뭐 젓갈 유통 뭐 이런 것들을 시도는 했었는데 잘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업이 뭐 사업성이 없어서라기보다 제가 못한 것도 있겠죠. 하지만 지속 가능하려고 그러면은 적어도 제가 그 일을 제대로 하려고 했으면 부업으로는 접근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너무 부업으로 접근하기에는 일이 많은 거죠. 근데 또 이걸 키워서 나중에 퇴사해서 한다고 했더니 이미 직장에서 허락하는 시간이 얘를 키울 시간을 안 줘요. 그래서 어쨌든 실패했던 게 가장 큰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저는 이제 지식 판매 같은 거 해봤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4개월 만에 취득했거든요. 그래서 그 강의를 처음에는 이제 동네에 있는 아주머니들 모아놓고 했어요. 3, 4, 5 되게 싸게 받았어요. 그래서 뭐 1부 강의하고 2부 강의하고 목이 다 나갈 정도로 뭐 퇴근하고 나서 맨날 그러니까 그것도 너무 힘들더라고요. 결국에는 강의도 내가 계속해서 일을 해야 되니까 자산 성격의 부업이라기보다는 이것도 사실은 노동형 부업인 거예요. 좀 더 이제 전문성이 있는 거니까 고가형 노동일 뿐이지 이것도 결국엔 노동이더라. 그리고 또 제가 실패했던 게 실패는 아니에요. 어느 정도 이제 그 성과는 있었지만 카페 프랜차이즈. 그때 당시에 이제 배달 시장이 막 커질 때였어요. 그래서 제가 잘 아는 배달 잘하시는 사장님이 계셨어요. 그분한테 제안을 해서 그 브랜드를 샵인샵으로 입점시키는 일을 했어요. 그 집은 배달 매출에 대한 지식이 있고 대부분의 카페들은 당시에만 해도 내가 운영하고 있는 커피숍의 메뉴들을 배달로 추가할 수 있다는 생각을 많이 못 하신 분들이 꽤 있었어요. 그럼 제가 이제 영업을 가는 거죠. 가서 이런 마틸다라고 하는 브랜드가 있는데 샵인샵으로 놓고 이 브랜드에 어차피 그 사업자 등록증은 달라도 되거든요. 그래서 브랜드 이름 다르게 해가지고 그거를 한 그때 8호, 9호 뭐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결국에 또 같이 한 사업이라서 이제 그분한테 이제 지분 양도하고 넘기게 됐고 직장인이 돈을 벌기 위해서 치러야 될 것들이 세 가지예요. 무언가를 안 넣고 벌려고 그러면요 이상하게 딴 걸 잃습니다. 아까 돈 안 쓰려고 하니까 뭘 잃어요? 시간과 에너지를 자기가 넣어야 되죠. 제가 처음으로 했던 부업은요 대리운전이었어요. 저 그 정도로 절박했습니다. 한 달에 뭐 300만 원 현금으로 가지고 사는데 애기 둘을 키워보세요. 월세 나가면서 못 삽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무거운 책임감 때문에 또 거기다가 투자 실패도 했기 때문에 대리운전부터 뛰었죠. 그러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그거 무자본이잖아요. 리스크 없잖아요. 근데 사실 그 대신에 뭘 치르죠? 시간과 에너지를 치르죠. 자, 세 가지입니다. 돈을 쓰던가 시간과 에너지를 쓰던가 마지막인데요. 리스크를 줘야 됩니다. 그 직장인들이 뭐 사실 투자도 부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죠. 단타 치시는 분. 이분은 뭘 치르는 거죠? 현재 리스크를 치르는 중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잃고 어떨 때는 따고. 그래서 이게 본인한테 맞다. 그럼 나는 리스크를 지는 부업을 하겠다. 결정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나는 리스크 너무 어렵다. 나는 진짜 아무 리스크도 없고 난 심지어 돈도 없다. 그럼 뭐 해야 돼요? 대리운전이라도 해야죠. 일단은 시간과 에너지를 들이는 부업이라도 해야 됩니다. 저도 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저 쿠팡플렉스라고 당시에 그 박스당 단가 나가는 거 있어요. 그때 이제 저희 이제 아내가 너무 슬퍼해서 못했는데 저는 상관이 없었어요. 저는 뭐 가장으로서 뭐 어쨌든 필요한 돈이 있다 그러면 제가 가져오는 게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퇴근 이후에 뭐 제가 몸이 어떻게 부서져도 해야 된다 주의였는데 사실 이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이런 것들 중에서 이런 애들은 이제 초반에 들어가야 돼요. 시간과 에너지를 쓰는 애들은 나중에 또 사람들이 너무 만만하니까 다 달라붙어요. 막 달라붙기 때문에 단가가 계속 떨어져요. 쿠팡플렉스 그때도 단가가 계속 떨어졌어요. 그래서 초반에 하는 걸 추천드리고 마지막으로 돈을 쓰는 거 있죠. 마지막으로 이게 돈인데 뭐 돈도 막 리스크랑 똑같이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좀 달라요. 사업 자산에 투자를 할 때는요 돈만 쓰는 게 아니라 시간을 좀 쓰겠죠. 근데 구조적으로 초반에 이걸 확 써놓고 나중에 안 써도 되는 애들이 있어요. 저는 그게 대표적인 게 최근에 여러분들 많이 하는 에어비앤비. 초반에 쓰죠. 초반에 매물 구하고 세팅하고 이런 거에 돈 쓰고 리스크 좀 쓰죠. 근데 이후에 어느 정도 구조만 잘 갖춰놓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 친구가 회수가 끝나고 나서 자동으로 돌잖아요. 그럼 이제 그때 깨닫게 돼요. 아, 잉여가 생겼다. 만약에 내 월급으로 유지가 가능하셨던 분들이라면 그런 자산화된 부업 성격의 부업으로 한 100만 원이 들어왔다. 그러면은 그분은 뭐 아주 심플해요. 답은. 그냥 그 100만 원 정도의 여유 소득을
자기가 투자를 잘 못한다? 그냥 ETF, 여러분 잘 아시는 S&P 500 이런 데다가 적립식으로 계속 넣으시면 돼요. 왜냐면은 이게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드는 형태의 부업입니다. 왜냐면 대신에 내가 시간이 지나는 동안 저축을 잘 못해 왔더라도 지금부터라도 부업 소득을 계속 적립식으로 쌓아 나가면 아마 5년, 10년 이렇게 지나면은 그 돈들이 아마 여러분을 이미 승리에 가깝게 가져다 놓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현금이 꾸준히 들어온다는 공간대여 사업은 어떤 방식인가요? 저는 약간 시기에 따라서 항상 업종들을 좀 바꿔가면서 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단기 임대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 좀 많이 했습니다. 그때 이제 자가격리 이슈가 있었잖아요. 아마 그때 단기 임대 수요가 폭발했을 거예요. 당시에 해외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은 2주 정도 의무 격리 기간이라는 게 필요했어요. 그런데 나라가 그런 특수한 상황에 준비가 안 돼 있잖아요. 당연히 2주씩 격리할 만한 숙소들이 없겠죠. 그래서 그때 제가 그 기회를 포착하고 인천 당시에 제가 인천에 살았는데 인천 동네에다가 한 7개, 8개 정도 숙소를 운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단기 임대 같은 경우에는 일단 투자금을 정말 작게 넣을 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요. 지금도 단기 임대 많이 하죠. 33M2 같은 곳에서. 그래서 단기적으로, 단기 임대는요, 이게 또 이름에 또 그게 있는데 정말로 단기적으로 벌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지속 가능성이 길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단기 임대 투자금이 정말 저렴한 건요, 선납보증금으로 들어가면 한 150만 원, 200만 원에도 창업할 수 있어요. 선납보증금 50만 원, 제가 그렇게 창업했으니까요. 50만 원 내고 당근에서 막 그런 전자레인지 주워 오고, 침대도 무료로 주워 오거나 나눔 받으면 한 3만 원이면 돼요. 싱글 침대, 막 이런 거 주워 오고. 고생은 좀 하지만 실제로 창업 비용이 한 100만 원, 150만 원 가지고도 창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매물만 잘 찾으면, 근데 대부분 이제 여기서 실력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거죠. 전대허가죠. 전대허가를 득해야지 사실은 합법인데, 이거를 이제 득하는 방법을 모르거나 조금 쉽게 편하게 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너무나 쉽게 불법을 택하죠. 일단 그분들 지속 가능하겠어요? 지속 불가능하겠죠. 두 번째는요, 합법으로 해도요, 일단 진입장벽이 낮기 때문에 금방 들어옵니다. 금방 들어오면 또 숙소에 대한 차별화가 필요하겠죠. 근데 이게 단기 임대의 기대 수익 수준도요, 넣는 돈에 비하면 좀 많은 편이지만, 왜냐면 150 놓고, 생각해보세요, 피디님. 150 놓고 한 달에 50 벌어요. 수익률이 얼마예요? 3달이면 원금 회수하고 막,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아마 단기 임대 사업 구조를 많이들 소개를 하죠. 적게 놓고 많이 번다. 그런데 그 넣는 돈에 비하면 수익률이 크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사업의 지속 가능성이나 내가 이 경쟁 강도를 이기기 위해서 앞으로 들어야 돼. 내 에너지에 비하면 사실은 그렇게 재미있는 업이라고 보기엔 어렵다. 그래서 저는 단기 임대 예전에 이미 한 6, 7개 하고 엑시트 다 끝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지금도 하고 있는 게 에어비앤비 숙박이죠. 외도민. 외도민이라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보통 에어비앤비라고 불러요. 근데 에어비앤비는 플랫폼의 이름이고요. 그러니까 글로벌 플랫폼이잖아요. 미국에서 발생한. 그래서 원래는 이게 자기 집에다가 이런 에어베드죠. 바람 공기 주입하는 에어베드 하나 내주고 아침에 밥 주고 대학생들이 테스트를 해본 거죠. 그랬더니 아주 수익이 되네. 이걸 플랫폼화 하자 해서 만들어진 거고, 국내에 진출한 지 오래됐죠. 지금 뭐 모르시는 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에어비앤비에 등록할 수 있는 이제 숙소의 종류는 되게 많아요. 근데 왜 사람들이 주로 외도민하고 에어비앤비를 그러니까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냐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개인들이 하는 게 외도민이기 때문이에요. 외도민, 줄여서 외도민, 늘려서는 외국인 도시관광 민박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민박업이에요. 이 업종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매물을 구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합법적으로 승인만 받고 나면 제가 보기에는 플랫폼 트래픽도 너무 좋고요. 에어비앤비를 이용하시는 글로벌 트래픽 너무 좋고요. 그리고 공급도 심지어 요즘에 캐디언이다 뭐다 해서 많이 들어오잖아요. 공급도 심지어 좀 부족하다는 생각마저 들어요. 그래서 매물만 확보를 잘 하면은 오래 가져갈 수 있는 아이템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아이템은 제가 사실 제 건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 건물에서 제가 외도민 숙소를 제 명의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왜 외도민은 많이 못하냐? 60여 개 공간을 운영한다면서 왜 외도민 숙소는 고작 2개냐? 이게 확장 가능성이 없어요. 왜냐하면 거주 조건이 있습니다. 자기가 들어가서 살면서 방 하나를 내주는 개념이기 때문에, 물론 실제로 그렇게 하는 사람 잘 없어요. 내가 여기 있는데 옆에 들어와서 게스트 왔다 갔다 거리는 집은 아마 국내 숙소 중에 없을 겁니다. 그냥 그 법을 활용해서 그렇게 부업들을 다 하시는 거죠. 그래서 원룸에서는 외도민이 안 됩니다. 그래서 간혹 내가 에어비앤비에서 그 원룸 이렇게 봤다. 대부분 불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불법 숙소들은 그 에어비앤비 정책에 따라서 올 10월부터는 이제 삭제 조치가 되는데, 아마 지금 등록된 업체들도 내년 1월달 예약창은 다 닫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년 되면 이제 불법 숙소는 다 정리된다. 근데 그것과 발맞춰서 최근에 에어비앤비가 제가 볼 때 우리나라 관광 부분이나 이쪽이랑 좀 협의가 좀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전만 해도 인허가 조건이 되게 까다로웠어요. 예를 들어 30년 이상 된 연화저나 저적주택 같은 경우에는 뭐 통과가 안 된다. 근데 조금씩 완화되고 있어요. 안전진단을 받은 곳들은 뭐 해준다. 뭐 이런 식으로 나라에서도 어느 정도 이게 수급 불균형을 인지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이제 외국인 도시 민박업은요, 여러분께 지식을 좀 드리자면 이거는 숙박업 중에서도 관광 숙박업, 그리고 숙박업 중에서도 민박업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관광 민박업인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이 자주 다니시는 모텔, 호텔 차이점 뭔지 아세요? 모텔은 일반 숙박업이에요. 일반 숙박업. 그러니까 내국인도 많이 받고. 근데 이제 관광 숙박업이에요. 호텔은. 호텔은 이제 주로 외국인 고객들도 많이 오죠. 그래서 당연히 인허가 기준이 어떤 게 까다롭겠어요? 호텔이죠. 그리고 모텔도 사실은 우리나라 숙박업 규정은요, 뭐 위생도 그렇고요. 건축법상 뭐 소방도 그렇고 굉장히 시설을 까다롭게 봅니다. 근데 왜 우리가 요즘에 막 시끄럽잖아요. 외도민도 막 시끄럽고 사람들이 막 서로 막 신고하고 난리도 아니잖아요. 왜 그러냐면요. 상대적으로 우리가 지금 요즘에 뜨고 있는 외국인 도시 민박업이나 호스텔이라는 게 있어요, 또. 호스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축물의 용도를 이제 관광 숙박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호텔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시에서 할 수 있는, 이건 거주 조건이 없어요. 대신에 이건 이제 인허가 조건이 있기 때문에 시행 개발을 좀 다루시는 분들이 이런 걸 좀 잘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층 단위 내지는 뭐 상업지에 있는 것들을 전체로 건축물 용도를 바꿔가지고 뭐 한 개 객실 내지는 많게는 뭐 10개 객실 이렇게 돌리죠. 이제 그런 그 두 가지가 다 개인들이 하는 건데, 외도민, 호스텔 요 두 가지가 사실은 요즘에 많이 트렌드로 뜨고 있는 게 인허가 조건이 덜 까다롭고, 일단 그 안에 관리 조건들이 좀 덜 까다롭고 개인들이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요즘에 많이 뜨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단기임대와, 단기임대는 임대업이고요. 숙박업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메인으로 하고 있는 건요, 사람들이 다 혼용해서 쓰는데 숙박업도 공간대요. 임대업도 공간대요. 사실은 뭐 대여 개념이 있긴 하지만 정식 명칭은 임대업, 숙박업이고요. 제가 지금 정말 많이 하고 있는 이 서비스업에 해당되는 공간 대여업이 있습니다. 그 업종이 이제 첫 번째는 뭐 파티룸, 연습실, 뭐 스튜디오,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숙박 목적이 아니라, 주거 목적이 아니라 그 공간의 용도에 맞춘 구성을 하고 그 공간 서비스라 그러죠.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는 형태의 업이 공간 대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하는 법인에서 현재 운영하는 그 직영 공간, 완전 직영이 지금 한 16호점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제 가까운 지인들이나 저랑 이제 마음이 잘 맞는 분들과 함께 동업으로 공동체, 거기도 반지경이죠. 그런 지점이 한 15개 점. 그래서 직영 반지경이 30개 점이 넘고요. 그리고 기타 한 20여 개 점 정도가 최근에 제가 이걸 오픈했어요. 이게 약간 일종의 가맹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투자금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가 이 교육과 이게 가맹은 좀 달라요. 교육은 교육해드리고 하세요 이거고, 가맹은 이제 저희가 다 해드리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창업하신 분들이 이제 조금씩 늘어나는 중입니다. 대표님이 운영하시는 곳들의 한 지점당 월 매출은 어느 정도인가요? 저희 사업은요, 이게 매출 등락이 엄청 커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얼마가 나오냐고 봤을 때 얼마나 크냐면요, 최대 매출은 이렇게 700에서 1000을 가고요. 최소 매출은 막 200만 원에서 100만 원대도 있어요. 그래서 월별로 이제 전 지점의 평균, 그러니까 평균이 평균이기 때문에 좀 다를 수는 있는데, 전 지점 전월 평균의 요 값은 작년 기준으로 380만 원 정도였어요. 그리고 고정비가 저희는 대부분 100만 원 쪽으로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100만 원 플러스 약간 청소비, 기타 소모품비 뭐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월세죠 대부분. 그래서 한 200만 원 이제 초반에서 중반 정도는 대부분 수익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간대여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실제 만족도는 어떤가요? 점주분들이 계시죠. 이분들 만족감은 지금 제 채널에 가면은 최근에 올라온 영상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점주님들 중에 흔쾌히 인터뷰에 응해 주시는 분들은 저희가 종종 찍고 있는데요. 만족도는 되게 높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특이할 만한 점이 저희 브랜드 오픈해 주시는 분들이 건물주분들이 좀 많아졌어요. 특히 본인 건물로 이제 하시는 분들 만족도가 높으실 수밖에 없는 게 원래의 임차 소득보다는 훨씬 높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그분들은 본인 건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인테리어를 했을 때 이걸 비용으로 인식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실제로 그 건물에서 나오는 임차 소득이 사업 소득으로 바뀌면서 이게 흐름이 늘어나니까 건물주 입장에서는 건물의 매각 가치도 늘어나는 효과를 같이 누립니다. 그래서 이제 공간대여 아이템을 이해하시는 건물주들한테는 조금 더 만족도가 있더라. 그리고 대부분 점주들 만족도는 높은 것 같습니다. 공간대여 사업을 추천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일단은 첫 번째는 지속 가능성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이게 지속 가능할까라는 질문을 제가 지금 7에서 8년 정도 계속 받고 있는데요. 이 업 시작했을 때도 막 레드오션 아니냐. 근데 맞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블루오션을 많이 허락하지 않는 나라예요. 산업 구조적으로 예를 들어 공급이 좀 부족해서 어떤 시장이 좀 많이 번다? 그럼 1년 안에 그 시장이 닫히는 시장입니다. 근데 이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제가 지금 주로 활동하고 있는 파티룸이라고 하는 무대는 정말 어마어마한 레드오션입니다. 그래서 저는 간혹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레드오션에서 그냥 단단하게 1등하고 있는 업체가 블루오션에서 많이 하는 업체보다 안정성은 더 좋아요. 왜냐면은 여기는 시장이 어느 정도 정리가 끝났잖아요. 근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블루오션 시장은 사실 앞으로가 좀 어두울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감당하는 리스크만큼 보통 사업이 크는데 파티룸은 사실 그 아까 제가 이야기한 단기 임대, 에어비앤비 뭐 이렇게 봤을 때 여기가 제일 그래도 투자 비용이 많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그래도 창업을 원하시는 이유는 저희 회사가 안정적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검색을 조금만 해보시면 알겠지만 어반클래식이라고 하는 브랜드가 대부분 지역에서 검색 상위권에 노출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규모가 있다 보니까 이제는 협업 업체들과도 협력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어때 같은 데 들어가 보시면 공간대여 메인 화면에 저희 브랜드가 나와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좀 큰 회사들과도 협업이 용이하고 상대적으로 저희는 영업이 좀 쉬워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엄청난 레드오션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질서가 잡히기 시작했고 그리고 저희가 앞으로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시장 변화에 잘 대응한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왜 저는 이 상업 공간을 대상으로 하는 공간 대여를 선호하냐면 상가임대차 보호법 아래에 있기 때문이에요. 상가임대차 보호법은 기본을 10년으로 합니다. 10년. 그리고 보호법에 따라서 임차료의 증액이 5% 이내로 제한됩니다. 10년 동안. 근데 아까 우리가 서론에서 경제 이야기를 했죠. 얘는 5%에 갇히는데 물가는 어떨까요, 여러분?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운영했던 가장 긴 지점이 7년 차인 본점이 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친구가 7년 전에는 주말 가격이 뭐 15만 원, 20만 원 이랬습니다. 최근에 좀 떨어지긴 했지만 이 지점의 주말 가격은 35만 원입니다. 월세는 그동안에 얼마 올랐냐면 10만 원 올랐어요. 15만 원. 물론 이제 그 건물주가 적게 올린 것도 있고요. 근데 생각보다 임차료는요. 임차인들이 많이 나가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또 심지어 그 5% 증액 수준도 못 맞추는 경우가 많아요. 못 올립니다. 왜? 5% 올린다고 해서 이 사람 나가면 또 구해야 되는데 복비 들고. 그래서 안정적인 임차인 구하기가 오히려 더 힘든 세상이거든요. 건물주 입장에서. 저도 건물이 있어서 알아요. 그래서 건물 임대료 올라가는 건 굉장히 제한적인데 우리가 제공하는 서비스 비용은 거의 물가 연동으로 올라가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시간을 내 편으로 하는 사업 구조가 완성이 될 수 있는 거죠. 시간이 지날수록 사업 구조가 유리해집니다. 시니어 분들께도 사업을 추천하시나요? 시니어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 창업하신 분들 중에서도 일산점이 좀 50한 후반? 시니어 분이시고, 그리고 꽤 계세요. 건물을 갖고 계신 사장님들 대부분 시니어 분들이시고. 근데 우리 시니어 점주님들의 특징이 청소를 본인이 하려고 하세요. 근데 그거 제가 말릴 수는 없는데, 기본적으로 저희 어반클래식 직영점이나 반직영점들은 청소를 다 현장 매니저들이 합니다. 그리고 그 정도 비용을 합리화할 만한 시스템이나 구조는 저희가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회사가 공급하는 걸 믿으시고 하셔도 되는데 시니어 분들은 또 이제 본인 이제 사업장이고 하니까 가서 막 청소도 하고 하셔야 된다고 하는데 일단 그런 부담은 좀 없으실 수 있다. 저희 창업은. 그러니까 제가 만든 제 구조의 창업은. 그 시니어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건물도 있고 공간대여 사업장도 있잖아요. 근데 제 건물을 관리하는 것보다 때로는요, 공간대여 사업장 한 개를 관리하는 게 훨씬 더 이슈가 없습니다. 이건 이제 건물 갖고 계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임차인들도 요구가 많거든요. 뭐 이것저것 뭐 고장났어요. 고쳐주세요. 특히 이제 주거용 건물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뭐 하나부터 열까지 많이 전화 옵니다. 그런데 제가 운영하는 이제 파티룸 공간대여 사업 모델이나 아니면 그보다 더 다양한 인원을 담아내는 대형 공간들의 경우에는 매출의 구조가 많은 사람들이 여러 번 쓰는 게 아니라 한 번 올 때 많이 쓰면서 발생돼요. 예를 들어 작년에 1,000만 원 넘은 사업장들의 평균 예약 건수가 20여 회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한 번 쓸 때 객단가가 50만 원이 넘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연말 기준이니까 12월 기준이니까. 근데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1,000만 원을 넘게 버는데 내가 고정비가 100만 원대로 관리된다. 돈 많이 벌죠. 그런데 그 관리 이슈가 주말에만 들어오는 거니까 20번 정도 전화 받는 건데 예약 응대하는 건데 이것도 사실은 어느 정도 그 루틴을 익히시고 나면은 저는 감히 말씀드리건데 건물 관리보다 쉽다. 그리고 건물 관리보다 그 인풋이나 스트레스 대비해서 근데 건물은 살 때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지. 만약에 우리 PD님이
건물 사가지고 내가 한 달에 한 3, 400 정도 고정적으로 나오는 인컴 벌고 싶다? 그 돈 얼마 필요해요? 근데 그거에 비하면 공간대여 사업은 사실 우리가 들어갈 때부터 이야기해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단기 임대 사업은 목표 매출이 단기 임대 월세 100%예요. 예를 들어 50만 원짜리 월세를 들어가면 50만 원 정도 벌면은 뭐 잘 번 거예요. 그게 답니다. 그리고 이제 에어비앤비는 한 150, 200 정도 보는데 예를 들어 에어비앤비에서 월세 100이다. 그러면 수익금이 150에서 200 정도면 많이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출로 치면 한 3, 400 되겠죠? 그럼 파티룸은 어떤지 아세요? 파티룸은 기본적으로 2배를 깔고 가요. 예를 들어서 내가 내는 월세가 100만 원이다. 그러면은 최소 마진 기준을 2배를 깔고 가면 200만 원을 번다고 가정을 하고 가요. 그러니까 이제 좀 뭐 매장마다 편차는 있을 수 있는데 최근에 제 채널에 업로드된 그 우리 가장 최근에 오픈한 점주님 같은 경우는 월세 50이에요. 월세 50인데 10월이 비수기잖아요. 비수기인데 매출이 그 영상에는 460이라 그랬는데 또 찍고 나서 오니까 또 시간이 진행되면서 지금 거의 한 480 되더라고요. 그러면 그 지점은 거의 이익이 400이거든요. 그럼 월세가 50이니까 그 건물주는 50 벌잖아요. 이분은 400 벌잖아요. 건물주에 몇 배를 벌었나요? 그 건물을 산 사람보다는 확실히 적게 투자했을 거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우리 사장님은 거기를 임차로 들어가서 대여 모델을 통해서 돌리면서 건물주에 8배를 벌더라. 근데 이 모델을 만약에 건물주가 할 수 있으면 어떨까요? 그래서 저는 건물주가 직접 만약에 이 모델을 알게 되고 어느 정도 온라인에 대한 너무 두려움 없이 그리고 시스템을 잘 갖춘 회사가 도와준다고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열려있다 그러면 제 생각엔 건물주 중에서도 지식의 차이가 있잖아요. 건물주들 중에서 물론 이제 건물이라는 게 두 가지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매각 가치, 차익을 실현할 수 있는 사서 팔았을 때 그 차익 실현용이 있고요. 하나는 투자 가치로서의 건물이 있고요. 하나는 이제 어떻게 보면 사용 수익화하는 수익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내가 현재의 이런 공실이 많은 구조에서 단순 임차로 수익화해버리면 사실 건물 가치는 좀 오르기가 어렵죠. 그래서 실제로 최근에 건물주분들 중에서 이런 구조를 이해하시는 분들은요. 최근에 그런 제안도 많이 오는데 TI라 그러죠. 테넌트 인베스트먼트. 그러니까 들어온 임차인에게 인테리어를 지원해주고 대신에 기존에 자기가 받던 임대료보다 임대를 좀 더 드립니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뭐 구조를 짜기도 하고요. 그러면 건물주 입장에서는 공간대여업을 이용해서 어쨌든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기대 임차료를 올렸으니까 매각 가치가 올라가겠죠. 그리고 이런 저희 공간대여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들어갔을 때 어차피 우리 건물이 아닌데 돈 써야 되는데 건물주가 지원해 줌으로 인해서 초반 리스크가 좀 줄어들면서 그래도 저희는 그래도 일반 임차인보다는 많은 월세를 낼 수 있는 사업 실력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협업 구조가 짜여지기도 합니다.